스포츠 스타 선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될 때보다 더 큰 스캔들이 있을까요? 도핑부터 공 조작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더러운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오늘 저는 선수들이 자신이 규칙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가장 충격적이고 터무니없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순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 중 일부는 여러분을 웃게 만들고 일부는 몸서리치게 만들며 또 일부는 정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 로넬데 헤수스 블랑코. 먼저 작년 초에 일어난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넬데 헤수스 블랑코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소속으로 놀라운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1일에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역사상 가장 이른 날짜에 달성된 노히트 노런이었고 애스트로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17번째 노히트 노런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랑코는 성공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5월 14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 도중 일루시 메리 바커스는 4회 초 시작 전 블랑코의 글러브를 검사했습니다. 그는 글러브 안에서 내가 글러브에서 느껴본 것 중 가장 끈적한 물질인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LB에서 투수들은 그립감을 높이기 위해 로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엄격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금지된 부위에 바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블랑코는 발견된 물질이 불법적인 물질이 아니라 단지 글러브에 묻은 로진과 땀이 섞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리그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MLB는 즉시 그를 퇴장시키고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고 블랑코는 가능한 한 빨리 투수로 복귀하고 싶다며 징계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상황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블랑코는 야구에서 가장 보기 드문 위협 중 하나인 노히트 노런을 막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우위를 점하려는 욕심이 어떻게 상식을 압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2. 허체. 상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2024년 베이징 하프 마라톤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봅시다. 4명의 주자가 극적인 결말을 향해 결승선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국가 마라톤 스타이자 아시안게임 마라톤 챔피언인 허제는 케냐의 로버트 캐터와 윌리 음난가트, 그리고 에토피아의 대젠의 하일로 비킬라라는 3명의 동아프리카 선수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의 열기는 뜨거웠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뭔가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의 아프리카 선수들이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손짓을 하며 허제에게 앞으로 나서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적인 로드 레이스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즉시 수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을 겁니다. 윌리 음난가트는 나중에 자신이 허제가 국가 기록을 깨는 것을 돕기 위해 페이스메이커로 고용되었으며 우승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공식 경기 서류에 페이스메이커로 등록되거나 명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은 규칙상 일반 경쟁자로 부적절하게 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허제와 3명의 아프리카 주자들은 실격 처리되었고 메달과 트로피 그리고 상금 229만 2,100원을 박탈당했습니다. 주최사인 중아오 루파오 베이징 스포츠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향후 대회 주최 자격을 박탈당했고 스폰서인 엑스텝은 페이스메이커 계약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3. 맥스 슈어저. 이제 다시 야구로 돌아가서 또 다른 끈적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3차례의 사이 영상 수상자이자 진정한 전설인 맥스 슈어저는 2023년 뉴욕 매츠 소속으로 LA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불쾌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기 검사 도중 심판들은 슈어저의 손과 글러브에서 수상한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을 씻고 글러브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MLB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로 손을 씻었습니다. 두 가지 조치 모두 실행했지만 세 번째 검사에서도 물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경기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슈어저는 격렬하게 항의하며 로진이라고요 라고 소리쳤고 남아있는 물질이 그립감을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인 물질인 로진과 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LB는 그에게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리고 벌금 1,379만 4,500원을 부과했으며 슈어저는 처음에는 징계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항소를 철회하는 대신 벌금은 689만 7,25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적의 그립감을 원하는 투수들과 리그의 이물질 규정을 집행하려는 심판들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에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MLB에서 적용되거나 시행되는 엄격한 조사와 끈적임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4. 발렌티노 로시. 때로는 부정행위. 이 경우에는 공격성이 단순히 경쟁적 우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레이싱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순간 중 하나는 2015년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일어났는데 전설적인 발렌티노 로시와 마르크 마르케스 간의 뜨거운 충돌이었습니다. 2015년까지 로시와 마르케스는 이미 치열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7바퀴째 3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 도중 두 선수는 14번 코너에서 위험한 접촉을 일으켰고 결국 마르케스는 넘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다시 일어났지만 곧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사고 직후 마르케스는 로시가 고의로 자신을 발로 찼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로시는 마르케스를 늦추기 위해 넓게 주행하려고 했을 뿐 충돌을 일으키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레이스 운영진은 영상을 검토한 후 로시에게 벌점 3점을 부과했고 이전 벌점 1점과 합쳐 총 4점이 되었습니다.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 규정에 따라 그는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최우미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로시는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과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항소했지만 결국 2015년 12월에 항소를 철회하여 징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5살 알로시. 때로는 부정행위,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방해가 선수들이 아니라 그들을 지원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식 축구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비신사적인 행동 중 하나는 2010년에 뉴욕 제츠의 수석 체력 및 컨디셔닝 코치인 살 알로시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2010년 12월 12일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경기 도중 돌핀스의 신인 논란 캐럴이 펀트 리턴을 위해 사이드라인을 따라 질주할 때 알로시는 캐럴이 이미 경기장 밖으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왼 무릎을 내밀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알로시가 비활성 상태의 제츠 선수들에게 상대방을 방해하기 위해 사이드라인을 따라 어깨를 맞대고 벽들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조사관들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혹독했습니다. 제츠는 알로시에게 플레이오프를 포함한 남은 시즌 동안 무급정지 징계를 내리고 2,407만 5천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NFL은 리그 규칙과 사이드라인 인력 규정을 위반한 팀에 대해 1억 2,37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알로시는 2011년 1월 30일에 제츠에서 사임하며 팀과의 관계를 사실상 끝냈습니다. 이 사건은 선수뿐만 아니라 코칭 역할에 있는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어떻게 명성과 경력을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혹독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6. 미코 란타넨. 때로는 하키에서 선수가 사소한 접촉을 과장하는 과장 행위가 엄청난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 소속의 뛰어난 핀란드 공격수 미코 란타넨은 2018년부터 2019년 NHL 시즌 동안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와의 경기에서 애벌렌치가 뒤지고 있을 때 2회 후반에 란타넨은 파트리스 버거론이 후킹 페널티를 얻게 되는 플레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난탄에는 최소한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연극적으로 넘어졌습니다. 심판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버거로는 후킹 페널티를 받았고 난타넨도 경기장에서 과장 행위로 소규모 반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하키 운영부서에서 이 플레이를 지적했고 난타넨은 규정 6사조에 따라 275만 8,9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뉴욕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다이빙으로 사정 경고를 받은 후 시즌 두 번째 위반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이었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난타넨이 심판들을 속이려 한 시도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금전적인 손실까지 입혔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조작하려 하는 것이 어떻게 역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7. 사이먼 다이슨. 골프는 종종 명예와 진실성에 바탕을 둔 신사의 게임으로 여겨집니다. 선수들은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통적으로 자율적인 규칙 준수에 높은 가치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상하이에서 열린 BMW 마스터스에서 사이먼 다이슨이 한 행동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2라운드에서 다이슨은 8번째 그린에서 자신의 퍼팅 라인에 있는 스파이크 자국을 골프공으로 눌러 평탄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퍼팅 라인을 건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16일화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스코어 카드를 제출할 때 의무적인 이타 페널티를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는 대회에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유럽 투어 본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이슨은 5,054만 5,875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2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18개월 동안 유예되어 그 기간 내에 다시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슨은 사고 후 5일 만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고 밝혔고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BMW 마스터스에서 사이먼 다이슨의 행동을 부주의한 실수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그가 받은 처벌은 공정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8. 에밀리 클라크. 때로는 부정행위가 너무 노골적이고 기이해서 무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에밀리 클라크가 최근 기억에 남는 가장 이상한 마라톤 스캔들 중 하나에 연루된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클라크는 2019년 워싱턴 밴쿠버에서 열린 피스헬스 애플트리 하프 마라톤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즉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상위 주자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지나쳐간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녀는 결승선 근처에서만 경기 사진에 나타났습니다. 레이스 주최자인 셰리 맥밀런은 나중에 클라크가 경기 도중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추궁하자 클라크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자전거를 탄 사람이 그녀의 쌍둥이 자매라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쌍둥이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제시되자 클라크는 자백했고 밴쿠버뿐만 아니라 2013년 시카고 마라톤, 유진 마라톤, 월터 차일즈 메모리얼 런, 그리고 2018년 스왑프 레빈 마라톤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관계자들이 제 체격으로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격 처리되었다고 말하며 스스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3주 후 2019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클라크는 다시 한번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녀의 구간 기록은 불가능한 급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25km까지는 1마일당 약 12분 16초 페이스였는데 25km에서 30km 사이에서는 갑자기 1마일당 6분 10초대로 빨라졌다가 다시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녀를 실격 처리하며 그녀의 기록에 또 다른 오점을 남겼습니다. 클라크의 사례는 GPS, 사진 측정, 구간 분석과 같은 도구들이 이제 상습적인 부정행위자들이 발각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 맥시멈 시큐리티.
때로는 부정행위 스캔들이 개별 선수를 넘어 스포츠 전체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경마는 2019년 켄터키 더비,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마 대회인 제145회 루이빌 처칠 다운스 경마장에서 가장 큰 논란의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습니다. 기수 루이스 사이즈가 탄 맥시멈 시큐리티는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하며 압도적으로 우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컨트리 하우스의 기수 플라비앙 프라트와 또 다른 기수가 방해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경마위원들은 장시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더비 역사상 처음으로 트랙 내 위반으로 인해 경주마가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맥시멈 시큐리티가 레일에서 벗어나 여러 경주마, 특히 워 오브 윌, 롱 레인지 토디, 그리고 보디 익스프레스의 진로를 방해하여 연쇄적인 방해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17위로 강등되었고 65대 1의 장거리 경주마였던 컨트리 하우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수 루이스 사이즈는 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직진 코스를 유지하려는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방해와 실격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켄터키 경마위원회로부터 15일간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실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안전과 공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다른 이들은 경주 중 사고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맥시멈 시큐리티를 처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 빈첸초 니발리. 사이클링은 도핑 스캔들부터 기계적 보조장치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부정행위와 싸워왔지만 때로는 속임수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터무니없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 부엘타 에스파냐에서 이탈리아 사이클 선수 빈첸초 니발리가 그랬습니다. 이 단계에서 니발리는 넘어졌는데 이는 프로 사이클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수들은 충돌 후 팀 차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지원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한도가 있습니다. 니발리의 행동은 이러한 규칙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약 100m 동안 자신의 아스타나 팀 차량에 매달려 사실상 펠로톤으로 견인되었는데 이 모습은 텔레비전 카메라에 명확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을 장시간 검토한 후 경주 심판들은 부엘타 역사상 전무후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니발리를 경주에서 실격시키고 경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팀 차량을 운전했던 그의 디렉터 스포티프인 알렉산드르 셰퍼도 추방되었고 두 사람 모두 약 28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니발리가 단지 경주에 다시 합류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다는 사이즈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주 책임자 하비에르 기행과 수석 심판 브루노 발치치는 영상 증거의 명확성과 규칙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실격 처리는 규칙 존중과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건은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경주 진실성에 대한 즉각적이고 극적인 집행을 강제했습니다. 11. 조지 브렛. 야구는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정행위 논란을 낳았으며 조지 브렛의 파인 타르 사건은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2983년 7월 24일 브렛의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뉴욕 양키스와 양키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9회 초 2사 만루 상황에서 로열스가 4대3으로 뒤지고 있을 때 브렛은 양키스 마무리 투수 구스 고사지를 상대로 극적인 투런 홈런을 쳤고 로열스는 5대4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키스 감독 빌리 마틴은 브렛의 배트에 묻은 파인 타르 코팅이 너무 넓은 부분에 묻어 있다며 배트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파인 타르는 손잡이로부터 18인치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심판들이 배트를 검사한 후 파인 타르가 한도를 초과했다는 데 동의했고 충격적인 판정으로 브렛에게 아웃을 선언하고 홈런을 무효로 하여 경기를 양키스의 승리로 끝냈습니다. 로열스는 즉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나흘 후 아메리칸 리그 회장 리 맥페일은 브렛이 기술적으로 규정을 위반했지만
그 벌칙이 홈런을 무효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정하며 항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신 배트는 경기에서 제외되었어야 하고 홈런은 여전히 인정되었어야 했습니다. 맥페일은 경기를 브레드 홈런 시점부터 재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983년 8월 18일 경기는 로열스가 5대4로 앞선 채 재개되었고 그들은 결국 5대4로 승리했습니다. 12. 티에리 앙리. 축구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핸드볼 사건들을 낳았으며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는 2009년에 축구계의 가장 큰 팀들 중 두 팀이 출전한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승부에서 한 나라 전체의 월드컵 진출 여부가 단 한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18일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차전 경기는 합계 1대1로 팽팽했고 연장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막판 티에리 앙리가 공을 윌리엄 갈라스에게 패스하기 전에 두 번이나 손으로 건드렸고 갈라스는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심판들은 핸드볼을 보지 못했고 골은 그대로 인정되어 프랑스는 2010년 월드컵에 진출했고 아일랜드의 월드컵 진출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앙리는 나중에 핸드볼을 인정하며 아일랜드 국민들에게 극도로 미안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그때는 이미 결과가 바뀔 수 없었습니다. 아일랜드는 피파의 경기 재경기 또는 월드컵의 33번째 참가국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제기했지만 두 가지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심판 마르틴 한소는 계속해서 비난을 받았고 아일랜드 축구협회는 결국 이의 제기에 대한 대가로 피파로부터 약 68억 9,8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월드컵 예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단 한순간의 부당함이 한 국가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티에리 앙리의 핸드볼 이후 피파가 2009년 프랑스와 아일랜드 플레이오프의 재경기를 지시했어야 할까요? 아니면 결과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13. 보리스 오니션코. 올림픽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특별한 감시 아래 경쟁하는 운동 성취의 정점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소련의 근대 5종 선수 보리스 오니션코가 시도했던 일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대담한 부정행위 스캔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니션코는 결코 무명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 1972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고 몬트리올에는 소련의 가장 경험 많은 5종 선수 중 한 명으로 출전했습니다. 펜싱, 수영, 승마, 사격, 크로스컨트리 달리기를 포함하는 근대 5종은 올림픽에서 가장 까다로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펜싱 경기 도중 에드리언 파커와 짐 폭스를 포함한 영국팀 선수들은 뭔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니션코의 에페가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전자 히트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림픽 펜싱에서 득점 장치는 무기의 끝이 접촉할 때만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관계자들이 그의 무기를 검사했고 충격적인 계획을 밝혀냈습니다. 에페가 손잡이 안에 숨겨진 스위치로 불법 개조되어 오니션코가 원하는 대로 득점 신호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실제로 찌르지 않고도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궁받자 오니션코는 책임을 부인하고 심지어 그 무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실격 처리되었고 이후 올림픽 대회에 평생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14. 르브론 제임스와 데이비드 웨스트. 농구에는 선수들이 심판을 속여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 극적으로 접촉을 과장하는 플라핑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NBA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2013년 마이애미 히트와 인디애나 페이서스 간의 동부 컨퍼런스 결승전 4차전에서 터무니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 장면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데이비드 웨스트는 최소한의 접촉 후 둘 다 플라핑을 했고 NBA의 포스트 시즌 플라핑 규정에 따라 각각 689만 7,25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같은 경기 초반 랜스 스티븐슨도 레이 앨런의 최소한의 손짓에 노골적으로 명백한 플라핑을 하여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플랍의 향연이라고 불렀고 중요한 플레이오프 대결에서 연극적인 반응이 난무하는 볼거리였습니다. NBA가 이 중요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엘리트 선수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기만적인 행동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스포츠맨십을 최고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에 대해 경기의 가장 큰 스타들조차도 금전적 처벌과 대중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5대 헤수스 쌍둥이. 때로는 스포츠에서의 부정행위가 문자 그대로 신분 도용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에서 푸에르토리코에 대해 헤수스 쌍둥이가 벌인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뻔뻔한 대리 선수 계획 중 하나를 실행했습니다. 마들린 대 헤수스는 푸에르토리코 여자 4×400m 계주에 출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앞서 열린 멀리뛰기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팀이 예선 통과를 못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자 그녀는 절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일란성 쌍둥이 자매인 마가렛 대 헤수스는 올림픽의 단지 관중으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마들린은 마가렛에게 자신인 척하며 계주 예선에 출전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속임수는 통했습니다. 마가렛은 이 구간을 달렸고 푸에르토리코는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계획은 푸에르토리코 올림픽 대표팀 단장 호세 엘리케 아라라스가 대리 선수에 대해 알게 되면서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침묵하고 자격 없는 선수가 결승에 출전하도록 허용하거나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라라스는 진실성을 선택했고 푸에르토리코는 즉시 결승전에서 기권을 선언하여 출전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대헤수스 쌍둥이는 이후 올림픽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고 푸에르토리코는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올림픽의 진실성을 지켰고 올림픽 역사상 부정행위에 대한 가장 원칙적인 입장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16. 톰 브레디. 톰 브레디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관련된 NFL의 데플라테드, 디플레이게 스캔들은 2년간의 법적 싸움으로 연방법원까지 이어지며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면밀하게 조사된 논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8일 패트리어츠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를 45대 7로 이긴 2015년 FC 챔피언십 경기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하프타임의 심판들은 패트리어츠의 축구공 12개 중 11개가 리그의 12.5패사의 최소 압력 기준 미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보고서에서는 게이지와 날씨가 판독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의혹은 여전했습니다. 바람이 빠진 공은 그립감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NFL은 변호사 테드 웰스가 이끄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스태프인 짐 맥널리와 존 제스트램스키가 검사 후 공의 바람을 뺀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브레디가 이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디플레이터와 브레디의 압력 선호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NFL은 브레디에게 4경기 무급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리고 패트리어츠에게 137억 9,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2016년 1라운드 드래프트 픽과 2017년 4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박탈했습니다. 브레디가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괴하여 몇 달간의 문자 메시지를 지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했지만 타이밍이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법적 싸움은 오락가락했습니다. 2015년 9월 리처드 버먼 판사는 징계를 무효화하여 브레디가 그 시즌에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6년 4월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징계를 다시 복원했습니다.
브래드는 추가 항소를 철회하고 2016년 시즌 시작에 4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비록 브래드는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지만 이 스캔들과 파괴된 휴대전화는 선수와 팀이 중요한 스포츠 경기에서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17. 빌리 레이 콜린스 주니어. 복싱은 충격적인 스캔들을 낳았지만 1983년 6월 16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빌리 레이 콜린스 주니어에게 일어났던 일과 비견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21살의 유망주 콜린스는 베테랑 루이스 레스토와 예정된 10라운드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콜린스는 심한 충격을 받았고 경기 끝에는 그의 얼굴이 기괴하게 부어올랐습니다. 레스토는 만장일치 판정으로 승리했지만 경기 후 빌리 콜린스 시니어가 레스토와 악수했을 때 글러브가 비정상적으로 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계자들은 패딩이 벗겨져 콜린스가 거의 맨주먹에 가까운 주먹으로 구타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뉴욕주 체육위원회는 레스토와 그의 트레이너 파나마 루이스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폭행과 공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레스토는 2년 반을, 루이스는 6년을 복역했습니다. 레스토는 다시는 복싱을 하지 못했고 루이스는 평생 복싱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콜린스의 부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망막 손상으로 인해 그는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그의 경력은 끝났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1984년 3월,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사로 판결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망가진 경력에 대한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싱의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계획적인 부정행위가 경력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인간의 본성과 경쟁에 대해 흥미로운 점을 보여줍니다. 이 선수들 모두 이미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본 스포츠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부정행위 스캔들은 무엇이었나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 이 이야기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놓친 부정행위 스캔들이 있다면 후속 영상 제작을 위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